연간 500만원씩 30살까지 부어주면요. 이 친구는 19억 1,500만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바뀌고 부의 사다리를 올라타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앤브리지 대표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이런 하이에나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영인저축계좌와 법인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앤브리지 베이직 투자 칼럼 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왜 무서운지 자세히 보여드릴 것이고요. 다음으로 영인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두 부의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법인계좌 활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가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고요. 자산군이나 시기에 따라서 조세 정책은 계속 다르고 변화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자산군이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죠.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죠.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군이나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먼저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 매매 후에 250만원을 뺀 수익에 대해서 22%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는 매년 말에 부과가 되죠. 매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양도소득세랑은 상관없는 배당세지만 여기서 세금이니까 같이 정리해보면 배당소득은 15.4%를 부과합니다. 이 양도소득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현재 국내 주식에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매년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투자 전략들의 기대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리밸런싱의 모든 것이란 영상에서 잠시 언급드린 바 있죠. 자, 양도소득세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것인데요. 한 번은 30%의 수익을 얻고 한 번은 10%의 손실을 교대로 반복하는 전략 A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전략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CAGR이 약 8%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매년 7.5%의 수익을 거두는 전략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략 B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CAGR이 7.5%니까 우리가 굳이 차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전략 A가 변동성은 있지만 전략 B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과가 좋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전략 A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극적으로 이렇게 뒤바뀌게 됩니다. 전략 B는 그대로인 상태인데 전략 A의 수익률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 A만 양도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원래는 CAGR 8%의 전략 A였는데 양도소득세를 고려해보니까 CAGR이 5.38%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매년 7.5% 수익을 거두는 전략 B와 대비했을 때 CAGR이 낮으니까 최종적인 성과는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전략 A와 전략 B 모두 양도소득세를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과 같이 여전히 전략 B가 성과가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이 계산을 통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했는데 예상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CAGR 8%의 전략 A가 있다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그냥 이 8%에 0.78%를 곱하면 6.24%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전략 A의 CAGR은 6.24%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5.38%로 귀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비해서 CAGR 7.5%의 전략인 전략 B는 그냥 0.78%를 역시 곱해주면 5.85%로 귀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상과 실제가 똑같죠. 그리고 CAGR 5.85보다 당연히 5.38이 성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앞서서 보신 차트에서 전략 A가 예상 CAGR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도 더 우수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별로 없던 전략 B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CAGR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변동성이 크면 왜 더 손해를 볼까가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 증명되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즉 수익이 날 때는 세금 때문에 수익률이 저하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손해가 날 때 손실률이 또 줄어드는 건 아니죠. 손실률 비율은 그대로인데 수익 비율만 더 줄어드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낮은 CAGR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리밸런싱 전략이나 공적 자산 배분 전략 모두에게 해당되는 맹점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런 리밸런싱 전략이나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이나 그냥 모아가는 존버 형태의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건 이론상의 얘기일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고요. 매년 손실과 이익이 반복되는 변동성이 아주 큰 전략이라면 기대하는 연평균 수익률이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예상보다 더 낮은 수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양도소득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연금저축과 ISA 계좌를 활용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첫 번째 대책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포트폴리오 자체가 가급적 한 해도 손해가 보는 해가 없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즉 항상 수익을 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나치게 큰 변동성과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는 전략으로 매매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 아니더라도 이 채널에서 주구장창 설명하는 이 변동성을 제어해야 된다 이야기는 바로 양도소득세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대책 두 번째입니다. 과세 이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계좌와 IRP, ISA 계좌 등을 활용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자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들이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액공제 혜택은 그냥 덤이고요. 과세 이연 혜택이야말로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진정한 혜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세 이연에 따른 결과 차이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요. 먼저 매년 기대 수익률이 15% 전략 C가 있다 가정했을 때 전략 C-1은 3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는데 그 사이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만기 시에 여태까지 순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딱 한 번 납부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전략인데 이번에는 매해 그냥 22%씩 꾸준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략 C-2라고 말할게요. 자, 이 전략 C-1과 전략 C-2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다음 차트와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마지막에 한번 양도소득세를 내긴 했지만은 전략 C-1의 성과가 전략 C-2의 성과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앞선 전략 A와 B와는 달리 동적 자산 배분 모델이나 리밸런싱 전략의 맹점인 양도소득세 문제를 우리가 과세 이연을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거둔 성과임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꼭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 활용을 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만기 시에 보통 55세죠. 만기 시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최대 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이후에도 나머지 금액은 계속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리면서 지속적인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더 좋은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연금저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다 목돈을 집어넣기 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도 인출 시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모두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원금보다 더 손해볼 수 있다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틀린 이야기는 물론 아니십니다. 근데 저희가 뒤에서도 계속 언급드리겠지만은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서는 연금저축계좌를 단순히 세액공제로만 활용하지 말고 과세이연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 장기투자적 관점으로 활용하기를 계속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레드앤브릿지의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셔서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그냥 꾸준하게 계속 납입해 주셨다면은 세액공제 이상으로 당연히 금액을 납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큼 원금 인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매년 1,800만 원 정도 납입을 했고요. 이것이 10년이 지나서 1억 8천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해 세액공제를 3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은 전체 금액 1억 8천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 10년치 300 곱하기 10해서 3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까지는 원금 인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억 5천을 잘 쓰고 다시 재입금을 하고자 할 때는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시 재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연금저축계좌 사이즈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제한이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원금을 납입하는데 다시 제약이 걸리는 것이 싫다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마치 주택청약통장 대출 같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가지고 초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에 걸리는 것이 싫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데도 목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돈을 빼쓰지 말고 이것을 담보로 초저리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점을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선 제시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증권사에 전화해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물론 연금저축계좌에도 단점이 있겠죠. 단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산이 충분히 크다면 이 금액은 굉장히 작은 금액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저축 기간이 어쨌든 5년 이상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지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요. 또 만 55세 이후에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돈이 묶이지 않은 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뭐 큰 단점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 거래 가능한 ETF 상품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인 IRP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제한이 굉장히 더 심합니다. 선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ETF는 모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전한 ETF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지 않는 미국 채권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에 집중하지 말고, 즉 IRP에도 일부 자금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개인 연금저축 계좌에 모두 다 1,800만 원을 몰아서 넣는 방식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거기서는 그나마 거래 가능한 ETF 상품이 제법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ISA 계좌 활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ISA 계좌의 특징은요, 중개형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신탁형도 있고 일임형도 있는데 대체로 저희는 중개형 ISA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중개형 ISA 계좌의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국내 개별 주식까지도 거래가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ISA 계좌에서 운영하고 거기서 발생한 배당 수익을 또 절세하는 방법이 여기서 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만기 시에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수익 금액에 대해서도 9.9%를 분리과세로 적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크면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걸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해주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특징인데요. 만기 이후에 이 금액들을 모두 연금저축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도 적용이 됩니다. ISA 계좌도 똑같이 단점이 있겠죠.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역시 제한되어 있고요.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유지 시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3년 이내로 해지하게 됐을 때는 여태까지 유예되었던 세금이 일시에 발생하게 돼서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거래 가능한 ETF 상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SA 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은 동일하고요.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는 이 ETF 상품 플러스 앞서서 언급드렸던 국내 개별 주식까지 거래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품 내용이긴 합니다. 여기서 ISA 계좌 활용 팁이 나오는데요. 3년마다는 어쨌든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을 저희는 권장드립니다. 기존에 ISA에 있던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동하는데요. 이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계좌에 1,800만 원을 이미 넣었다 하더라도 이 한도와 무관하게 여기 ISA에 있던 계좌의 자금은 그대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가입하면서 IS 계좌의 연간 한도가 또 생성이 됩니다. 즉 올해 이미 여러분들이 IS 계좌 2천만 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고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재가입했을 때는 IS 계좌 연간 한도가 다시 2천만 원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ISA 계좌 활용 팁까지 우리가 합쳐서 여태까지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매년 1,800만 원의 연금저축 계좌 납입 한도와 ISA 계좌 2천만 원 납입 한도를 합친 3,800만 원까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A 재가입을 통해서 3년에 한 번은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과세 이연 혜택을 노릴 수 있죠. 즉 여러분은
3년에 1억 3,400만 원까지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적은 한도는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년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3,800만 원 한도 다 채우지도 않고 그냥 2천만 원 정도 30년간 꾸준히 연금저축 계좌나 IS 계좌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가면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는 CAGR 2%, 은행 예금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AGR 10%, S&P 500에 그냥 존버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죠. 그리고 저희 런던 포트폴리오 수준의 뭐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만 CAGR 14%로 투자를 했을 때 각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지 다음에 차트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에 따른 결과 차트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1위, 만약 여러분이 2천만 원씩 붓는다면 2천에 해당되겠죠. 14%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요. 처음에 이런 식 매년 넣는다 가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30년 뒤에는 363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볼 수 있죠. 10%로 부었다 해도 나쁘지 않죠. 2%로 부었을 때는 조금 미진하긴 합니다.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보면요. 1년에 2천만 원 정도 여러분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동안 총 들어간 원금은 6억 원 정도일 것이고요. 이것을 2% 수익률로 30년 동안 여러분이 굴렸으면 최종적으로 8억 1,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남게 됩니다. 원금 대비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보기는 힘들긴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 정도로 자금을 굴려서 30년이 되었다 하면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33억 2,160만 원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마트해서 14%의 성과를 거두었다 30년 내내. 그렇다면 총 투입한 6억 원에 대해서 무려 12배 이상의 성과인 72억 6,087만 원의 성과로 남게 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영위할 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부가 아닐까 저희는 생각하고요. 내 사정이 어려워서 1년에 2천만 원도 저급하기 힘들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1년에 1천만 원만 투입했다 가정해 보셔도 될 것입니다. 총 투입한 금액은 모두 3억 원으로 반이 줄 것이고 성과도 반으로 줄지만 이때 여러분의 성과가 만약에 14%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30년 뒤에 30억이 넘는 자산을 들고 은퇴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레드앤 브릿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약간의 스마트함과 꾸준함만 있어도 도달 가능하다면 노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나 손주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나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라도 ISA는 아니더라도 연금저축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우리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또 한도가 늘어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사이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전체 증여 금액의 1억 원 이하까지는 증여세는 10%에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면 놀라운 결과로 결국 귀결되게 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살이 될 때까지 매년 500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간 14%의 전략으로 투자를 해주었다 가정해 볼게요.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말이죠. 이 금액은 한 달에 약 40만 원 좀 넘는 금액이죠.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지만 학원 같은 거 하나 안 보내고 여기에 투자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20살이 되었을 때 4억 6,350만 원의 금액을 먼저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20살한테 4억이란 금액은 정말 놀랍도록 큰 금액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도 4억을 갖고 있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한 10년 더 부어줬다 가정해보죠. 연간 500만 원씩 30살까지 부어주면요. 이 친구는 19억 1,500만 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 해주시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함 없이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의 미래가 바뀌고 부의 사다리를 올라타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레드앤 브릿지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계좌와 ISA 통장을 개설합니다. 그냥 무조건 개설해서 활용하시는 것이고요. 여건이 되는 만큼 그냥 꾸준하게 납입을 합니다. 다른 재테크 이런 거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여기다 계속 붓는 거죠. 근데 붓는데 당연히 현명하고 스마트한 투자 전략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1단계 레벨은요, 그냥 인덱스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S&P 500에 계속 묻어두는 방식 해당이 되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저희가 자주 언급드리는 6040 포트폴리오나 연구 포트폴리오,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모두 영민저축 계좌에서 어느 정도 구현 가능하고요. 레벨 2는 런던 포트폴리오 정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런던 포트폴리오 아니라 하더라도 종적 자산 배분 모델을 이용해서 과세 이연 효과를 이 계좌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 이상으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요. 저희가 자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레벨 3 레벨에서 국내 개별주를 ISA 통장에서 퀀트 전략 매매 등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국내 개별주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ISA 통장에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서 큰 금액을 ISA 통장에서 불렸고요. 그 ISA 통장에서 불린 금액을 영민저축 계좌로 전환할 수 있겠죠. 즉, 여러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이 영민저축 계좌의 과세 이연 효과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1레벨, 2레벨, 3레벨을 모두 수행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신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계좌까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스마트해질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에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교하고 확실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에 어느 정도 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싶고 좀 더 확실하고 정교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를 희망한다면 우리가 법인 계좌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세금 체계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익합산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손익합산이 안 되는 불합리한 세금 체계에서 탈피하고자 할 때 역시 법인 계좌를 활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녀의 상속 및 증여에도 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 활용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주식 계좌 거래처럼 종목이나 납입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해외 주식도 역시 살 수 있고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주식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살 수 있고 선물 기반 ETF, 그냥 선물, 옵션, 외환거래 모두 다 활용 가능하죠. 그래서 법인 계좌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종목을 선택하고 상품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10년까지는 결손금을 2월 공제해서 손실상계가 가능한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가 딱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그냥 올해 이익을 봐서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세금 낸 거는 낸 거고 그 다음에 손실을 봤다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익에 본 거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 계좌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본 것을 계속 2월에 가면서 최대 10년까지는 손실상계가 가능한데요. 예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난해 손실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올해 이익을 보았다면 지난해 손실 본 금액과 올해 이익 본 금액을 합산을 합니다. 이 합산한 금액에서도 만약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때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현재 외부에서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손실상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법인 계좌를 통해서 거래한다면 이것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또 세율 구간상 연간 2억 원까지는 10%의 세율, 200억까지는 20%, 3천억까지는 22%의 소득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의 양도소득세율보다 특별히 더 많이 내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즉 법인 계좌를 활용하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간 수익이 2억 원 미만이라면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법인 운영에 든 각종 경비까지 모두 비용 처리한 후에 대한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은 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법인 계좌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첫 번째로 법인 개설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법무사비도 좀 들 수 있고요. 세무기장료가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몇백 정도의 비용을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법인에서 다시 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중과세가 존재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법인 안에 그냥 돈을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법인 안에 있는 돈은 어쨌든 나와는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유용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유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얘기하는데요. 이런 가지급금이 누적되게 될 경우에 잘못하면 세무조사 맞죠. 그리고 좋지도 않고요. 실제로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불법이니까 가지급금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대개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고 사대보험도 또 나가게 됩니다. 즉 이런 과정에서 법인세도 한 번 내고 개인한테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한 번 더 내게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세무적으로 이득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법인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서 한번 언급하고 가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사업상 법인 계좌를 가지고 계시다면 말할 필요 없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확실히 기대 수익이 높으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법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 계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레드앤브릿지 뉴욕이나 서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자녀에게 합법적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법인 계좌를 통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무사도 아니고 이번 영상에서 너무 깊이 다루면은 내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번 영상 반응이 좋다면은 법인 계좌 활용법에 대해서도 추후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시면서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전략을 운영하고자 하고 추후 증여 문제까지 고려하는 상위 20%의 현명한 투자자라면 법인 계좌 운영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수익률에 따른 결과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14%로 투자했을 때 우리는 최종적인 자산이 매년 일식 투자했을 때 363으로 늘어남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레드앤브릿지의 서울 포트폴리오 같은 투자를 법인 계좌를 통해서 이어나가신다 했을 때 그냥 연간 20%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 그냥 보수적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적 자산이 30년 뒤에는 매년 일식 투자했는데 원금 30 대비 최종적 자산은 1221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마트하다면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도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세상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가장 먼저 움직여라.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진짜 부자가 될 결심을 하셨다면 오늘 레드앤브릿지에서 제시한 이 방법을 반드시 실천하시고 부의 길에 올라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레드앤브릿지의 앞으로의 성과와 투자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구해서다리 레드앤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